오늘은요 프랑스 총선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총선 직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가스 밸브를 잠가버렸는데 실제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엄청나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350석, 이게 원래 프랑스 여당 마크롱 대통령이 이끌던 앙마르슈, 지금은 이름을 르네상스당으로 바꿨는데요. 이 르네상스당이 이끄는 범여권 정당들의 의석수가 350석이었는데 이번에 245석으로 100석 넘게 줄었습니다. 이게 프랑스 하원 의석수가 전체가 577석인데요. 과반을 넘기려면 289석이 필요한데 과반에 44석이나 모자란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지난 4월에 마크롱 대통령하고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맞붙었던 마린 르펜 대표가 이끄는 극우파 정당 국민연합이라고 하죠. 이 국민연합은 89석으로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의석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의석수가 8석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에 17석에 불과했던 극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도 이번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릭 멜랑숑 대표가 사회당, 공산당 등을 전부 다 포섭을 해서 범좌파 연합인 신민중생태사회연합 뉘프라는 정당 연합체를 만들었는데요. 이거가 무려 133석을 차지해서 제1야당으로 섰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 이게 지금 여권, 범여권의 의석수고요. 이 빨강색이 범좌파 연합, 멜랑숑이 이끄는 범좌파 연합의 의석수입니다. 원래 17석, 뭐 사회당 같은 걸 다 포함을 해도 굉장히 소수였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짙은 파랑색, 이게 극우파 정당 국민연합의 의석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래서 먼저 이 프랑스 총선 결과를 보기 전에 러시아가 이 프랑스 총선을 코앞에 두고선 이 가스 공급을 대폭 줄인 거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유럽연합 EU의 테러 제재와 그다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한 보복 조치로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하는 거를 대폭 감축했습니다.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산 가스 최대 수입국인 독일에 대해서는 60% 이상 천연가스 물량을 감축을 했고요. 지난 15일부터 프랑스는 완전히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그다음 17일부터는 이탈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15일부터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이 중단이 됐는데 프랑스 총선은 18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서방 각국들이 이게 가스 공급 감축의 경제 보복 조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니까 그걸 이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스관은 사실 러시아 정부가 운영을 한다기보다 러시아의 국영 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가스프롬이 서방 국가들의 테러 제재 때문에 고장난 가스관에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우리가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지 시간 21일, 그러니까 뭐 오늘이죠.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흑해 해저를 통과하는 터키 스트림, 튀르키예 스트림이라고도 하죠. 이 튀르키예 스트림 가스관도 연례 안전 점검을 이유로 가동 중단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서유럽 국가들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가스관은 이게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르트 스트림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이번에 28일까지 중단하겠다고 한 흑해 가스관 여기입니다. 터키 스트림. 이거는 이제 남유럽, 이태리, 그리스 이쪽으로 들어가는 가스가 대부분인데 이것까지 한 일주일 넘게 중단을 아예 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사실상 이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이거를 휘두르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무기가 이 유럽의 각국 지도자들한테 엄청나게 직격타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선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전체주의 국가고 유럽 국가들은 선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대부분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총선에서 조금만 미끄러져도 총리가 바뀌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보시죠. 이게 2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36조 원가량 되는 돈인데요. 이 정도 규모의 저소득층 및 기업 지원책, 그리고 뭐 가스 전기료 상한제 도입, 휘발유 가격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 같은 거를 내놨는데도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오는 10월에 니더작센주라는 데서부터 이제 총선이 시작되는데 독일은 이제 연방제 성격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래서 오는 10월부터 연방 단위, 주 단위의 모든 선거가 이제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독일보다는 상황이 좀 낫긴 한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내년 6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금 유럽 각국들, 특히 EU를 주도하는 국가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를 무기화한 푸틴의 이 공격, 이 첫 번째 타겟이 마크롱이 된 건데요. 이 마크롱의 타격이 유독 큽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프랑스 정치 제도하고 현재 프랑스 정치 지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은데요. 물론 한국을 비롯한 대통령제 국가들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의회에서 여대 야소가 돼야 이제 조금 더 유리한 대통령의 국정에 힘이 실리기 마련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우선 왜냐하면 프랑스가 이원 집정부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이원 집정부제가 뭐냐? 어떤 분들은 설명을 하실 때 뭐 대통령은 외치를 하고 총리는 내치를 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선과 총선을 따로 실시하고 여야와 상관없이 총선에서 이긴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죠. 여기서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를 한다면 민주당의 당대표가 국무총리가 되는 구조인 건데요. 이 사실 선거 제도로만 놓고 보면 의원 내각제와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각제 국가 중에서 독일처럼 왕이 없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대통령 선거하고 총선도 따로 하는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 이외에는 제대로 하는 게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임명장 같은 건데요. 지금 이 슐츠 총리고요. 이 독일 대통령.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국회 비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자신과 어쨌든 간에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과반을 차지한 의회 1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그러니까 동거정부가 탄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이게 1997년도 총선에서 오른쪽 분이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고요.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그 직전 대선에서 맞붙었던 사회당 당수였던 조스팽 총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97년도 총선에서 사회당이 1당이 되면서 대통령은 우파 정당인데 총리는 좌파 정당인 동거정부가 마지막으로 탄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얘기입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조금 대통령의 권한도 워낙 막강하고 제도가 독특했던 게 대통령 임기가 7년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단임제 국가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연임도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합법적으로 14년간 재임을 했었는데요. 2000년에 이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줄이는 거를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이게 통과가 됐고요. 2002년부터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춰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대선으로부터 2달 만에 총선이 열리게 되면 이거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여당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그 개헌 이후 실시한 대선과 총선에서부터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대 야소 국면이 지속이 됐던 건데요. 동거정부가 꾸려지면 국가적으로 너무 혼란이 크니까 사실 이거를 여야 합의하에 이거를 막자고 해갖고 그렇게 선거 제도를 바꿨던 건데 이번에 2002년 이후 20년 만에 동거정부가 탄생할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이게 특히 이번 프랑스 총선 같은 경우는 이 정치 지형도 굉장히 많이 바꿔놨는데요. 당초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던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 간 양강 구도가 완전히 물론 마크롱 대통령 당선으로 사형선고로 바뀐 했지만 이번에 사실상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58년에 이제 제5공화국을 선포한 이후에 초대 대통령 유명한 분이죠. 샤를 드골 공항도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땄었는데 이 샤를 드골이 창설한 이 신공화국 연합이라는 정당을 계승하는 정당이 지금의 중도 우파 정당인 공화당이고요. 샤를 드골하고 라이벌이었던 그 미테랑 대통령을 계속해서 이제 미테랑 대통령이 이끌던 사회당이 이제 사실상의 양강 구도를 계속해서 형성을 해왔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도에 본인도 사회당 출신이거든요. 그 직전 정부에서 장관을 했었는데 뛰쳐나와서 중도 정당 앙마르슈를 창당한 이후에 바로 대선에서 승리했고 대선 직후에 열린 총선에서까지 압승을 거둡니다. 이게 2017년도 지금 보시는 화면 2017년도 프랑스 하원 의석인데요. 577석 중에 314석을 이 앙마르슈라는 정당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그리고 모뎀이라는 요 정당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연합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후보 단일화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게 한 지역구에는 한 명의 후보만 내는 걸로 여러 당이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파리 1구에는 앙마르슈가 출마를 하면 파리 2구에선 이 모뎀이라는 정당이 출마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연합인데 이 연합체 다 합해갖고 의석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랬는데 이번에 총선 결과 245석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도 열린여당 전부 다
앞에서예요. 특히 이제 공화당과 사회당의 몰락.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체면치레는 했습니다. 이 LR이라고 돼 있는 64석을 차지를 했는데요. 이 64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원래 136석이었어요. 이렇게 다 합해갖고. 근데 이번에 64석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사회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회당이 주도해갖고 좌파 연합체를 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던 의석 수가 45석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사회당이 주도를 못했어요. 극좌파 정당, 그 멜랑숑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정당이 연합체를 만들었고 사회당은 거기에 참여하는 아주 작고 귀여운 정당 중에 하나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총선까지 갈 것도 없이 지난 대선 결선 투표에 모두 이 극우파 르펜 후보가 올랐었죠. 이 르펜, 이 사람 되게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80년대부터 이제 굉장히 극우파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딸이 그 정당을 이어받아서 근데 아버지가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막 무슨 이상한 발언 문제도 있고 되게 많으니까 아버지를 당에서 제명시켜버리고 본인이 계속 당수를 하면서 꽤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프랑스는 대선을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거에서 과반을 넘는 득표자가 없으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하는데 2번 연속 결선 투표에 올라갔고요. 이 사람이 이번에 총선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선 사실 정말로 승리자라고 표현이 되는 사람이 장링 멜랑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7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71세인데 이 사람 70년대부터 사회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미테랑의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였는데 이분이 본인이 90년대에 갑자기 이제 사회당이 너무 우경화된다고 하면서 2008년에 사회당을 아예 탈당을 합니다. 그러고 계속해서 극좌파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주목을 못 받다가 이번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사회당까지 포섭하는 이 사람이 약간 좌파의 수장처럼 돼버렸는데 이 두 사람 극좌와 극우인데 원래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죠.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친러 성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이념을 따질 때 굉장히 그 유럽연합에 대한 가치관, 유럽연합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구분점이 생기는데 극좌와 극우 모두 유럽연합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푸틴과 여러모로 지금 코드가 잘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르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 그러니까 EU 차원에서 한 이 금수 조치 해제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멜랑숑은 푸틴을 궁지에 몰면 안 된다면서 푸틴을 옹호하는 발언을 지난 대선부터 총선까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득표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 프랑스가 5공화국 출범 이후에 극좌와 극우 정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럼 프랑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 경제가 더 중요한데 왜 계속 우크라이나를 돕느려고 러시아를 자극하고 에너지 가격을 올리냐 하는 불만이 이번 총선에서 표출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대적으로 단가가 굉장히 쌌습니다. 이 러시아가 이렇게 유럽에 대한 공급을 대폭 줄여버리면서 현재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한 한시적 재정 지출, 그러니까 전체 경제 규모에서 그 한시적인 재정 지출이 차지하는 규모가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1%를 넘어섰고요. 이탈리아는 2%, 그리스는 3%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게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 추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5일 이때가 이제 프랑스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에 대한 거가 계속 감축되는 시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당장 에너지 대란을 눈앞에 두니까 각국 뭐부터 했을까요? 이게 천연가스가 그나마 친환경적으로 더 낫다고 해갖고 가스 비중 높이고 신재생 높였었는데 지금 당장 에너지 대란이 정말 눈앞에 닥치니까 석탄 발전 늘렸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사회민주당의 슐츠 총리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원래 사회당의 당론은 탈석탄, 탈원전, 또 한국에서도 좌우로 나눴을 때 진보 세력에서 좀 그런 걸 더 주장을 하죠. 독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번에 사실상 사회당의 당론이었던 탈석탄과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유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천연가스 소비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에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합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발표를 하면서 씁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석탄을 발전을 우리가 안 하고 싶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씁쓸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가스 소비를 줄일 필요가
필요가 있다면서 석탄 사용을 늘리는 건 가스 시장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일시적 조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도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푸틴의 전략은 우리를 동요시키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을 올리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이제 이날 이제 긴급 조치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 긴급 조치들 2024년 3월 말까지 시행되고 몇 주 내에 시행에 필요한 이제 법도 제정돼야 합니다. 이 독일뿐만이 아니라요. 오스트리아도 이제 석탄 발전을 재개를 했는데 이 네하머 오스트리아 총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목표가 가스 공급 확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2020년 초에 완전히 폐쇄됐던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에너지 대란이 정말 심각할 거라 예상되는 이유는 현재 서유럽 일대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도 정말 너무 덥죠. 저 어제 오후에 나갔다가 약간 열사병 걸리는 줄 알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례적인 폭염 상황입니다. 스페인 남부가 6월 둘째 주부터 43도를 넘어섰고요. 프랑스도 40도 행렬에 일찌감치 합류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게 폭염이 지속되니까 서유럽 같은 경우는 여름이 한국처럼 습하지 않죠. 건조한데 막 기온이 올라가니까 산불이 독일 전역에서 나고 뭐 지금 굉장히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에다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세계에서 가장 밀을 많이 생산하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곡물 가격 상승세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밀 가격이거든요. 보시는 그래프가 밀 가격인데 2018년부터의 그래프인데 엄청나게 올랐죠. 보시면 2022년 요 오르기 가장 급등하게 시작한 시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뭐 계속해서 오름 추세지만 최근 상황이 더 심각해진 이유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돈바스 지역 뭐 점령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원래 밀을 수출하던 흑해 항구들을 전부 다 봉쇄를 한 겁니다. 항구를 봉쇄하니까 당연히 곡물이 배에 못 타죠. 선적이 안 되고요. 2천만 톤 이상의 밀이 사일로 그러니까 그 저장고에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EU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막 제재 얘기만 하다가 이제 제재를 풀어서 러시아가 식품이나 비료 같은 거를 수출을 하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상 봉쇄라도 풀어라 라고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지가 의문입니다. 이거는 러시아 루블화 그래프인데요. 러시아 루블화 그러니까 미국 주도로 엄청나게 강도 높은 금융 제재 실시되면서 루블화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제가 지금 1년 단위로 가져오긴 했는데 5년 내 최고치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루블화 가치가 다시 올랐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무도 아마 특히 미국에서 이런 예측이 가능했다면 아마 그런 경제실까지 안 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최근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럴 법도 한 게 벌써부터 서방 국가들의 단일 대우가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경제 제재를 좀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EU에서 나오는 것도 미국과는 굉장히 다른 스탠스고요. 미국까지 갈 것도 없이 영국과도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푸틴이 본인이 이제 가스 밸브 잠가서 마크롱 날려버리고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고 세계 경제 자체가 휘청거리면서 이게 각국 정상들이 자국 내 이제 인플레이션 그거를 잡는 거에 혈안이 됐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7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만 해도 이 스위프트망에서 퇴출되고 뭐 금융제재 받고 다 했는데 러시아는 바로 석유하고 천연가스 자기네들한테 살려면 무조건 루블화로 지급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요 9.5%에서 20%로 올렸어요. 기준금리 20%면 정말 살벌하죠. 우리는 지금 뭐 0.75씩 는다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난리가 나는데 어쨌든 9.5에서 20%로 올려버리고 이러면서 방어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에너지 가격이 너무너무 급등하면서 이 루블화 가치를 밀어 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